안녕하세요. 하루 끝에 조용히 책 한 장씩 넘겨드리는 채널 듣는 책방 달보드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이였다입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와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고유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책의 제목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듯 팍팍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오늘의 책과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달보드레와 책에 대한 여정과 성장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나를 창피해하지 않기로 합니다. 당신의 생애 첫 기억은 무엇입니까? 흙먼지가 날리는 누런 시골길 위로 할아버지의 낡은 자전거가 달린다.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할아버지는 도망치듯 페달을 밟는다. 뒷자리엔 흰 원피스를 입고 짧은 머리칼을 나풀거리는 여자아이가 앉아있다. 서너 살 정도 된 여자아이는 나다. 저 멀리 엄마가 까만 점이 되어 사라져간다. 엄마는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서럽게 운다. 어제도 그제도 헤어진 엄마지만 오늘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이다. 내가 어릴 때 엄마는 아침마다 나를 친가에 맡겼다가 밤이면 집으로 데려가곤 했는데 나는 그걸 엄마에게 버림받은 순간처럼 기억하고 있다. 엄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 가족 중 나만 버려졌다는 소외감, 어른이 되어서도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생애 첫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연한 기억이란 없다고 말했다. 개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험 중 자신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느끼는 경험만 선택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이다. 생애 첫 기억은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지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생애 첫 기억 때문에 내가 나를 이렇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기억을 생애 첫 기억으로 골랐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애 첫 기억은 만들어진 기억인 경우일 때가 많다고 한다. 주변에서 들은 일화나 사진 같은 기억의 파편들을 조합해 만든 가짜 기억이라는 것이다. 진짜 기억이든 가짜 기억이든 간에 생애 첫 기억에는 큰 의미가 있다. 그 기억은 나의 핵심 감정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엄마는 왜 세 아이 중 나만 친가에 맡겼을까? 내가 다른 형제보다 못나서였을까? 진실은 이랬다. 몸이 약했던 엄마는 아이 셋을 한 번에 키우기가 힘들었다. 친가에선 한 아이만 맡아주기로 하고 나를 데려갔다. 제법 자라 엄마 손을 덜 탄 오빠나 날 때부터 골골댄 동생보단 뭐든지 잘 먹고 건강한 내가 적당해 보였던 것이다. 물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를 무척 아껴주셨다. 모두가 무서워하던 호랑이 할아버지도 내게는 나긋나긋했다고 한다.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건 어이없게도 아이를 낳고 나서였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때 엄마가 왜 그랬을까 궁금해져서
처음으로 물어봤다. 구구절절 설명을 듣고 보니 너무 허무해서 웃음만 나왔다. 왜 나는 한 번도 엄마에게 직접 물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상처받고 있었을까? 그러나 진실을 알고 나서도 달라진 건 없었다. 버려짐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나 남과 나를 비교하는 열등감, 무리에서 겉돈다는 소외감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모범생 형제들 틈에 자란 나는 늘 열등감이 많았고 내향적인 성격 탓에 나만 소외되고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기억 중 저 기억을 내 생애 첫 기억으로 떠올린 것이다. 기억이란 반복 재생되는 동안 점점 강렬하고 선명해지는 법이라 내 기억도 그렇게 긴 세월 덧칠되고 부풀려졌을 것이다. 기억은 일종의 약국이나 실험실과 유사하다. 아무렇게나 내민 손에 때로는 진정제가, 때로는 독약이 잡힌다.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은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이 문장으로 시작된다. 나에게는 이 문장이 기억을 진정제로 쓸지 독약으로 쓸지는 너의 선택에 달렸다는 말로 읽혔다. 주인공 폴의 첫 기억은 독약이었다. 그 기억은 천사 엄마와 악마 아빠로 요약된다. 아기 폴이 처음 아빠라고 옹알이를 한 순간 엄만 기뻐했지만 아빠는 폴을 돌아보며 무서운 표정을 짓는다. 폴은 이 기억 때문에 모든 가족 사진에서 엄마와 자신만 남기고 아빠를 오려낸다. 2살 때 부모를 잃고 실어증에 걸린 폴은 두 이모와 함께 산다. 이모들이 운영하는 동네 댄스 교습소에서 피아노를 치는 그에게 유일한 낙은 매일 사 먹는 달콤한 시케트다. 그런 폴이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마담 프루스트를 만난다. 마담 프루스트는 집안에 자신만의 비밀 정원을 갖고 있다. 그녀의 비밀 정원에서 딴 아스파라거스로 끓인 차와 달콤한 마들렌을 먹고 추억이 담긴 레코드판을 틀면 추억 속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폴도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에서 몇 번의 꿈을 꾸는 동안 아빠에 대한 오해를 푼다. 폴은 엄마 아빠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으며 부모님도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다. 죽음이 그 애를 못 살게 하는 게 아니야. 쳇바퀴 도는 삶의 문제지. 그 애에게 필요한 건 바로 충격이야. 어른들이 가만 놔두면 그 애는 평생 2살로 살걸. 마담 프루스트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폴의 문제를 알아본다. 그가 말문을 닫고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건 사실 과거의 기억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삶 때문이란 것을 말이다. 폴의 두 이모는 폴을 사랑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는 몰랐다. 그래서 폴을 아기처럼 보살피며 과잉보호하거나 피아니스트가 되라고 강요하기만 한다. 폴이 부모에 대해 양극단의 감정을 갖게 된데도 이모들의 시선이 투영됐다. 폴의 부모는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영화의 원제인 아틸다 마르셀은 사실 아빠의 이름이다. 폴은 아빠에 대한 오해를 풀면서 다시 가족 사진을 이어붙인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드디어 말문을 튼다. 늘 부정했던 자신의 반쪽을 긍정하는 이 장면은 폴이 진짜 어른이 된 것을 의미한다. 폴과 폴의 아빠를 같은 배우가 연기했다는 건
그래서 더 재밌다. 영화를 보는 내내 내게도 마담 프루스트처럼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비밀 정원에서 나쁜 기억을 하나하나 좋은 기억으로 바꾸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과거로 돌아가는 마법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날 리 없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바꾼다고 해서 현재의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잘 알고 있다. 대신 나는 마담 프루스트가 폴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기억하기로 한다. 나쁜 추억은 행복의 홍수 아래 가라앉게 해. 너에게 바라는 건 그게 다야. 수도꼭지를 트는 건 네 몫이야. 네 인생을 살아. 나쁜 기억을 말끔히 잊겠다는 게 아니다. 좋은 기억으로 나쁜 기억을 덮어버리자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나는 행복한 순간을 핸드폰에 바로바로 적어둔다. 아이의 재롱을 바라보며 남편과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마음 맞는 친구와 취향을 공유하는 순간, 내가 한 일을 인정받아 으쓱하는 순간, 아름다운 공간에서 영감을 받으며 감탄하는 순간, 홀로 여행하며 나로서 존재하는 순간, 그 모든 순간 속에 보석처럼 행복이 반짝인다. 그 순간은 짧아서 더 아름답다. 그 찰나의 행복을 기억하려고 오늘도 글을 쓴다. 행복했던 순간을 재생시키는 그 글들은 나만의 비밀 정원이다. 나의 비밀 정원에는 이제 불행한 기억보다 행복한 기억이 많아졌다. 그렇게 하나하나 나의 이야기를 고쳐 쓰는 동안 나는 과거에서 조금씩 벗어난다. 여기서 그만 기권하겠습니다. 나는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힐끗거리며 문제를 풀고 있다. 시험지엔 뜬모를 암호만 가득하다. 입술이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찬다. 눈을 들어보니 친구들은 편안한 얼굴로 문제를 풀고 있다. 모두가 여유로운 교실에서 나만 불안한 것 같다. 그만, 뒤에서부터 답안지 걷으세요.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가른다. 백지를 낼 순 없지. 일렬로 줄이라도 세우자. 절망적인 기분으로 정신없이 마킹을 한다. 그리고 땡. 이제 성적은 운에 맡겨야 한다.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이 꿈을 꿨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 혼자만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운에라도 기대보고 싶은 절박함, 복합적인 감정이 뒤얽혀서 이런 꿈을 꿨던 것 같다. 대입을 앞두고 있던 19살, 이직과 결혼을 고민하던 29살에는 이 꿈을 더 자주 꿨다. 처음엔 이 꿈이 싫었다. 잠에서 깨고 나면 물먹은 솜처럼 몸이 무거워졌고 온종일 기분이 찜찜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왜 이 꿈을 반복해서 꾸는 걸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 알았다.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있다고 믿었다는 걸. 정답은 하나뿐이니까 그걸 찾으면 행복해지는 거고 찾지 못하면 뒤처지는 거였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 인생 등수를 매기고 있으니 무섭고 초조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게다가 이런 인생엔 제한 시간까지 있었다. 대학은 언제까지 가야 하고 취업은 언제까지 해야 하며 결혼은 몇 살쯤엔 해야 한다는 제한 시간 말이다. 누구도 정해놓지 않았지만 모두가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제한 시간이었다. 학교를 졸업해도 달리기 시합은 계속되었다. 이제는 직장과 결혼으로 주제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내가 이 시합의 패배자가 될 거라는 게 점점 더 분명해졌다. 33달 앞두고 직장에 사표를 냈다. 그렇게 시합에서 스스로 기권해버렸다. 회사엔 쉬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겠다고 호기롭게 외쳤지만 실은 그냥 지쳐서였다.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를 보는 것도, 여기저기 친구 결혼식에 불려다니며 들러리 서는 것도 싫었다. 그냥 아무도 나를 모르는 나라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었다. 질 것이 분명한 경기에서 계속 달리느니 기권해버리는 게 나았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하면 차라리 폼날 것 같았다. 그래도 아무런 계획 없이 사표를 내려니 불안했다. 사표를 내는 두 손이 덜덜 떨렸다는 걸 직장 상사도 느꼈을까. 그런데 이상했다. 사표를 내고 돌아서는 순간 마음이 개운해졌다. 마치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즈음 나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말이다. 살고 있던 오피스텔 전세를 빼고 네팔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데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유지 공안 벤치에 지친 몸을 뉘었을 때 기분 좋은 뻐근함이 심장에서 몸통으로 다시 팔다리로 뻗어나갔다. 나는 이제 자유였다. 그날은 아주 오랜만에 단잠을 잤다. 네팔에서의 생활은 단순했다. 매일 뭘 먹을지, 뭘 볼지, 어디서 잘지만 결정하면 되었다. 별것 없는 삶의 루틴 속에서 조금씩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감각을 되찾았다. 이제는 남들과 경쟁하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내 속도로 천천히 걸어도 되었다. 마음에 드는 곳에선 좀 더 머물고 내키지 않는 곳은 건너뛰어도 되었다. 오래전부터 도전하고 싶었던 안나푸르나 트레킹에 나섰을 때 일이다. 트레킹 셋째 날 아침에는 히말라야에서도 해돋이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해발 3210m의 푸닐 전망대에 올랐다. 새벽 4시, 숙소를 나설 때만 해도 친구들과 함께였지만 도중에 친구들을 먼저 올려보냈다. 제대로 된 등산을 해본 적도 없고 허리 디스크까지 있던 나는 트레킹 내내 홀로 뒤처졌었다. 눈물 콧물이 다 흘러내릴 만큼 춥고 힘든 등산길이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고 싶어? 포기할 거야? 다행히도 매번 가보고 싶어. 끝까지 가볼 거야. 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이미 해가 떠서 주위가 밝아졌다. 다리엔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며 날이 흐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 내려가는 게 좋을 거야 하고 말해주었다.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의 목소리를 따라 계속 산을 올랐다. 마침내 푸닐 전망대에 올랐을 땐 주위가 온통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내가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사람들의 말대로 멋진 풍광을 볼 수 없나 보다 생각하며 내려갈 채비를 할 때였다. 갑자기 와 하는 한호성이 들렸다. 고개를 드니 한순간 안개가 걷히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안나푸르나의 설경이 펼쳐졌다. 보고 있어도 믿을 수 없는 마법 같은 풍경이었다. 마치 하늘이 나에게 주는 선물 같았다. 해발 5,000m에 있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목표했던 나는 푸닐 전망대에서 발길을 돌렸다. 함께 간 친구들은 모두 ABC로 올라갔다. 예전 같으면 그들과 나를 비교하며 속상해했겠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 내 정상은 푸닐 전망대라는 걸 받아들였다. 안나푸르나를 여행하는 많은 여행자가 ABC를 최종 목적지로 삼는다. 그러나 ABC도 결국은 전문 산악인의 베이스 캠프일 뿐이다. 여행의 목적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각자의 정상이 있고 각자의 코스가 있다. 여행에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듯이 인생에서도 줄 세우기를 그만두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그날 처음으로 해보았다. 나는 오늘도 나의 산을 오르며 살아간다. 그 산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나에게 딱 알맞는 높이다. 나는 늘 빠른 길 대신 삐뚤삐뚤 둘러서 난 길을 택하며 살아왔다. 그 편이 더 아슬아슬하고 재미있기 때문이다. 길을 고르지 않으니 넘어질 때가 많다. 그때마다 힘들다고 불평하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걸음을 멈추진 않는다. 멀리서 보면 이제 꽤 나답게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보다 남의 인정을 덜 바라고 나를 더 돌본다. 틈틈이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다. 그렇게 달리기 시합 대신 등산하듯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나는 퍽 마음에 든다. 아, 더는 수학 시험 보는 꿈을 꾸지 않는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걸 안 순간부터 그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정답은 없지만 나만의 답은 찾고 있다. 오직 그 답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이였다. 고유 지음 출판사 클랩북스